안녕하세요. 판메디 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약대를 고연봉 안정 전문직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하지만 이제 2020년대 중반 이후 현실이 과거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미국 약대 졸업과 약사 면허 취득만으로는 취업과 성공이 보장되는 시대는 끝났고요. 미국 약사 취업 시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냉혹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일할지, 그리고 이제 차별화된 스펙은 갖추었는지, 취업 비자, 체류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구조도 모른 채 미국 약대에 입학을 하게 되면, 졸업 직전에 거대한 현실의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약대 유학의 본질은 학문적 도전이 아니고요. 수억 원에 투입되는 이제 그 고비용, 고위험 전문직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성공적인 회수라는 게 오직 약대 졸업 후에 취업 경쟁력과 연봉이 달려 있다는 거죠. 핵심이 미국 약사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스펙을 가진 미국 약사가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유학생 신분이라면 이제 비자, 체류 문제까지 더해져서 입학과 졸업만으로 이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요. 이 핵심 생존 전략이 일반 유학원이나 뭐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포털 검색으로는 찾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취업, 미국 약사 취업을 위한 스펙 구축부터 현지 취업 전략,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한국으로 리턴 시 커리어 재설계까지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해답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영상의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미국 약사 취업, 그리고 한국으로 리턴할 때의 해부,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 약대 4년의 진짜 현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 약대 학년별 전략부터 약대 선택까지 완벽하게 해부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판메디랩의 미국 약대 입학, 미국 약사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순서로서 미국 약대 졸업 후에 미국 내 취업 시장의 현실, 그리고 한국으로 곧바로 리턴할 경우에 한국의 해외 약사의 현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약사 취업 시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서 2034년까지 기준으로 미국에서 약사 직업의 전망이 5% 이상으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연평균 14,200개의 공석이 예상이 됩니다. 숫자만 보면 여전히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지금 미국 약사 취업 시장의 본질은 직업 전체의 성장보다 세팅별 양극화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세팅에서 일하느냐가 근무 환경이나 연봉, 장기 커리어, 유학생의 체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제 면허만 따면 체인 약국이라도 들어가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고요. 가장 큰 변화가 미국에서 이제 전통적인 리테일 약국의 구조적인 악화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죠. CVS. CVS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3년간 900개 점포가 폐점을 예고했고요. 월그린 같은 경우에도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대규모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리테일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건 아닌데, 하지만 이제 신입 약사를 대거 흡수하고 비자 스폰서십까지 감수하면서 외국인 약사를 채용하던 과거의 시장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고요. 근무 강도라든가 뭐 구조적 압박 이런 것도 커지고 있고, 이제 약국이라도 들어가면 되겠지라는 그 약국이라도 과거보다 이제 훨씬 더 덜 안전한, 덜 친절한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병원이나 외래, 전문 약국, 헬스 시스템 기반의 임상 분야가 분명히 성장하고 있고, 이제 외래 약사 같은 경우에 평균 연봉이 15만 불 정도 되고요. 병원 약사는 14만 불, 14만 9천 불, 그다음에 리테일이 13만 불 정도, 이렇게 비교하면 의미 있는 격차죠. 더 중요한 건 이제 연봉 차이가 아니라 고령화라든가 이제 만성질환 증가, 스페셜티 드럭 그 확산으로 약사의 역할이 단순 조제에서 약물 치료 관리 그리고 임상적인 의사 결정 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 임상 약사가 이제 단순히 좋은 일자리라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약사 직업의 미래 방향 그 자체라는 겁니다. 단 이제 그만큼 진입 장벽도 이제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 병원 레지던시나 강한 임상 APP
에피라고 하죠. 그다음에 추천서, 팀 기반 성과가 사실상 필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지금의 미국 약사 취업 시장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좋은 일자리는 점점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점점 덜 안정적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약사 면허 하나로 해결되는 시장이 아니고요. 일찍부터 세팅과 스펙을 정밀하게 나눠서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학생에게 미국 약사 취업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미국인 학생들에게 이제 취업이 커리어 선택의 문제라면 유학생들에게는 취업이 체류와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입학 전에 이 차이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뭐 이제 비자 스폰 잘해주는 거 찾으면 되지 않나? 성적, 약대에서 성적 좋고 영어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제 유학생들에게 성적이나 실습보다 앞서는 첫 번째 병목이 바로 합법적인 노동 자격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약대 팜디 유학생은 졸업 후에 이건 뭐 다 아시죠? OPT가 12개월, 1년만 주어집니다. 이 12개월 안에 취업도 하고 면허도 취득하고 고용주 스폰서도 결정받고 H-1B 취업 비자 선발까지 모두 통과해야 되는데 2025년에 H-1B 취업 비자 선발률이 25.8%밖에 안 되고요. 2026년에는 35% 정도입니다. 그래서 OPT 기간 내에 등록을 해도 상당한 확률로 선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스템 OPT 24개월 연장이 가능하면 뭐 예를 들면 두세 번 정도 더 도전할 시간이라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미국의 약대 팜디는 그렇지 않죠. 한 번 떨어지면 체류와 취업 전략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도상 시간 창이 너무 짧다는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직무가 좋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기관이 나를 합법적으로 오래 고용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유학생의 현실적인 경로는 그 캠 면제, H-1B가 가능한 대학이나 이제 비영리, 병원, 학술 의료기관 이런 계열인 거죠. 병원이면 다 좋다는 수준을 이해하면 부족하고요. 병원 안에서도 캡 면제 가능한 기관인가 그렇지 않은 기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학생에게 소매가 병원 이동의 하나의 선택지라면 유학생에게는 이제 병원이나 비영리, 학술기관 이런 곳의 트랙이 사실상 생존 경로라는 거죠. 이 차이를 졸업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깨닫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적어집니다. 유학생은 이제 입학 단계부터, 미국 약대 입학 단계부터 어떤 세팅이어야 미국에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는가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는데, 미국이 안 되면 한국으로 돌아오면 된다. 이런 생각도 지금의 제도 현실에서는 매우 위험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한국 리턴은 쉬운 탈출구가 아니라 별도의 또 한국에서 면허 시험 준비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제 첫 번째 순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보면 미국 약사 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다, 뭐 나플렉스다, 영어다, 약대 랭킹이다, 레지던시다, 네트워킹이다, 뭐 여러 가지 답을 떠올릴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은 전혀 아닌데 그러나 이제 그 우선순위는 목표 세팅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고 특히 유학생들에게는 이제 그 최상위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노동 자격과 스폰서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미국 약사 취업 시장이 이제 하나의 스펙으로 설명되는 구조가 아니고 세팅마다 요구되는 스펙의 종류와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소매 체인 같은 경우에는 면허, 실습, 경험, 커뮤니케이션, 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병원 임상 약사는 레지던시가 사실상 가장 강한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신입, MARA 이 같은 경우에는 연구나 프로젝트, 펠로우십, 직무 적합성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유학생들은 이 모든 세팅에서 공통적으로 노동 허가와 스폰서 가능성이 최상위에 옵니다. 그 다음이 주 약사 면허이고 그 뒤에 실습, 인턴십, 레지던시, 추천서, 네트워킹, 인터뷰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유학생의 취업 스펙은 GPA, 약대 GPA보다 직무 전략이 먼저인 거고 직무 전략보다 또 비자 전략이 먼저라는 겁니다. 성적이 뛰어나도 말씀드렸던 그 캡 서브젝트 리테일 트랙만 보고 바라보고 있으면 OPT 12개월하고 H-1B 추첨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반대로 성적이 압도적이지 않더라도 이제 병원이라든가 비영리, 캡 면제 가능한 기관 중심으로 스펙을 설계하면 생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정렬이 안 되면 좋은 스펙도 의미가 없는 거고, 정렬이 맞으면 같은 학생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모든 학생들에게 같은 준비법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 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한 학생들만이 미국 약대 입학 후에 4년을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 취업을 만드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4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써야 할까 볼게요. 오늘 영상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약대 팜디 과정에 입학한 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년별로 어떤 액티비티, 이게 액티비티라는 건 취업 스펙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졸업 후, 약대 졸업 후에 이제 면허 시험, 그리고 취업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은 사실 국내 대부분의 유학원들이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지 못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해서 네이버나 챗GPT로 봐도 아주 기본적인 정보 정도만 제공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약대에 입학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현실입니다. 약대 유학을 고려 중이거나 현재 약대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재학 시기의 모든 활동이 졸업 후 취업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미국 약대 진학을 이제 이야기할 때 많은 학생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 약대에 입학하면 4년 공부하고 졸업해서 시험 보고 취업하는 과정,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약대 팜디는 통상 4년 과정이고, 졸업 후에 나플렉스하고 MPJ라는 이제 주별 약사 법규 시험을 거쳐서 면허를 취득한 뒤에 취업 또는 이제 레지던시 과정으로 이어지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요. 미국 약대의 전체 프로세스가 교육 기준, 학교별 커리큘럼, 그다음에 실무 실습, 면허 시험, 주별 면허 규정, 채용 시장, 유학생의 비자 체류, 귀국 시 한국 면허 절차와 이제 모든 게 하나의 연쇄 구조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흘러가는 이제 선형 구조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앞단의 선택이 뒷단의 취업, 면허, 비자까지 바꾸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약대 입학부터 취업까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학년별 과목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고 언제 어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뒤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를 또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약대에 들어가면 이제 P3나 P4 가서 레지던시, 추천서, 면허시험, 비자, 취업까지 한꺼번에 몰려오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 구조를 미리 이해한 학생들만이 약대 P1 때부터 같은 4년을 훨씬 전략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구조가 실무 실습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팜디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이제 과목명과 블록 배치가 조금씩 달라도 실무 실습의 큰 틀은 매우 강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IPP하고 APP, EPFP라고 해요. 이제 그 EP는 학교 내에서의 실무 실습이고요. FP는 학교 바깥에서 학교 외에 이제 바깥에서의 이제 병원이나 여러 가지 임상 실습을 말합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구정되어 있는데 EP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0시간이고 커뮤니티라든가 기관 경험의 균형이 요구되고요. 에피는 최소 36주에 1440시간 정도 소요되고 커뮤니티, 뭐 외래 병원, 헬스 시스템, 입원한 일반 의학의 4개 필수 영역을 포함해야 하고 각 영역별 이제 최소 시간도 보장돼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 약대 4년이 단순히 학점을 이수하는 4년이 아니라 P4에 에피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을 만들기 위한 4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P1에서 기초과학, P2에서 통합약물치료, P3에서 법규 품질, 안전 복합 환자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은 P4에서 실습과 면허 그리고 이후 레지던시 취업을 위한 전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P1, P2가 뭐냐? P는 앞에 파마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P1이라고 하면 약대 1학년이고요. P4는 약대 4학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어쨌든 간에 모르면 각 학년을 그때그때 이제 버티는 방식으로 흘려보내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알고 있다면 P1에서 왜 계산과 병태생리, 그 패서피시올로지가 왜 중요한지, P2에서 왜 EP 평가가 단순 출석이 아닌지, P3에서 왜 법규와 품질, 안전이 갑자기 무거워지는지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 약대는 마지막에 취업을 위해 달리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1학년 때, P1 때부터 취업과 면허를 역산해서 설계된 구조라는 것 자체입니다. 이제 미국 약대 입학부터 졸업 취업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학업 과정이 아니라 자격 형성, 그다음에 현장 적응, 면허 검증, 취업 분기의 4단 구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첫째, 자격 형성 단계가 P1에서 P3입니다. 약학적인 기초 과학들, 약물 기전, 병태 생리, 약물 치료학, 테라피틱스, 이제 법규, 계산, 커뮤니케이션, 근거 중심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이제 약사로서의 이론적인 기술적인 기반을 쌓는 시기고요. 두 번째가 현장 적응 단계입니다. 이게 EP와 에피를 통해서 미국 약국이라든가 병원, 외래 헬스 시스템 환경에서 미국식 실무 흐름을 몸으로 익힙니다. 그래서 셋째, 면허 검증 단계로서 나플렉스, MPG 및 주별 법규 시험, 배경조사, 실습 시간 검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무 자격을 법적으로 확인받습니다. 네 번째, 취업 분기인데 커뮤니티, 리테일, 병원, 임상, 레지던시, 산업, 제약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산업, 연구 중 이제 방향을 결정하고 유학생은 비자와 고용주 유형까지 함께 고려해서 실제 취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네 단계가 독립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P2 때 이제 EP에서 이제 프리셉터 관계를 잘 쌓지 못하면 P4에서 추천서가 또 약해지는 거고 P3 때 방향 결정을 또 못하면 에피 때 배치가 애매해지고 에피가 또 애매해지면 레지던시와 병원 취업 경쟁력에서 또 떨어집니다. 유학생은 여기에 비자 구조까지 얹혀 있기 때문에 전체 프로세스를 훨씬 앞에서부터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약대, 미국 약대마다 이제 과목명이 달라도 본질적인 구조는 다 같은데요. T1의 기초과 P2의 통합 약물 치료, P3 때 이제 실무 전환 준비, P4의 에피 집중, 이 공통 구조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성공 여부를 가리고요. 어떤 학생은 P4가 돼서야 이제 병원 레지던시를 준비해야 되나? 하고 깨닫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또 이제 P2 때부터 이미 임상 프리셉터하고 관계도 만들고 CV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미국 약대의 전체 프로세스는 이런 단순한 학업이 아니라 면허와 취업을 향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입학 전에 이 구조를 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그것이 졸업 시점에 패닉이 되느냐, 아니면 성공이 되느냐, 이런 걸 가린다는 거죠. P1은 많은 학생들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시기입니다. 약대 1학년입니다. 레지던시도 에피도 면허 시험도 아주 멀리 남았기 때문에 단순 적응기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P1 이후에 3년의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이 시기에 약학인 화학, 의학화학, 메디시나 케미스트리, 이제 패서피시올로지, 병태생리학, 계산, 제형학, 근거 중심 실무, 환자 중심 커뮤니케이션, 기초 스킬 랩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고요. 이 과목들이 중요한 이유가 시험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학년이죠. P2, P3 때 통합, 약물 치료학, 통합 테라퓨틱스를 이해하는 언어 자체가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P1에서 계산하고 PK 개념이 약하면 P2에서 용량 설계가 무너지고 이제 패소피시올로지 이해가 약하면 P2, P3에서 이제 테라퓨틱스 이런 것들, 약물 치료학. 미국에서는 약대에서 약물 치료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외워야 되는 덩어리로 바뀐다는 겁니다. P1이 이후에 모든 학년의 학습 비용을 줄이는 단계인 거고요. GPA 관리도 이 시기부터 중요한데요. 레지던시에서 이제 GPA가 여전히 강력한 필터로 작용하고 있고, P4에 가서 갑자기 끌어올리기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회나 전문단체 초기 연구 참여 같은 활동 같은 것도 P1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좋고요. 단순히 CV 한 줄을 위해서가 아니라 P3하고 P4에서 추천서라든가 인터뷰에 활용할 수 있는 지속된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P1을 가볍게 보내면 이제 GPA도 애매해지고 활동, 액티비티 스펙도 짧아지는 거고 정체성도 흐린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P2는 미국 약대 교육의 성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고요. 통합 약물 치료학이 시작되면서 과목별 지식을 따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는 이제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뭐 이제 심혈관, 신장, 호흡기, 감염, 내분기, 소화기 등 이런 시스템 단위로 병태생리나 약리, 파르마콜로지, 아니면 치료, 전략, 모니터링, 환자, 커뮤니케이션 이런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페이션트 케어 랩이라든가 EP 팀 기반 학습이 결합되면서 체감 난이도가 P1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기의 핵심 이슈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 지식을 실제 케이스 언어로 바꾸는 능력이고요. 둘째, 프리셉터하고 현장 네트워크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EP는 이제 단순한 현장 구경이 아니라 수업에서 배운 법, 안전, 뭐 상담, 기본 치료학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보는 과정입니다. 프리셉터가 학생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얼마나 성실하고 정리된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추후에 이제 로테이션, 추천서, 취업 정보 접근까지 영향을 줍니다. P2는 공부만 하는 학년이 아니라 이때부터 학업과 현장 평가가 동시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구조를 모르고 수업만 버티면 P3부터는 왜 갑자기 추천서와 CV가 중요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P3가 되면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고난도 치료학, 환자 안전, 품질 개선, 법규, 경영, 복합 환자 관리, 에피 레디네스가 집중되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진로 분기인데요. 이제 병원이라든가 임상, 그다음에 커뮤니티 산업, 제약회사 뭐 이런 1차 방향 결정이 최소한 이 시기에는 나와야 되고요. P4에 에피 로테이션을 전략적으로 짜려면 또 이 방향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병원 임상 지향 학생과 커뮤니티 리테일 지향 학생이 에피 설계가 완전히 다른 거고요. 제약회사, 산업 쪽을 생각한다면 에피만으로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 프로젝트, 인턴십, 펠로우십 이런 포트폴리오를 따로 정리해야 됩니다. P3에서 방향 결정을 또 못하면 P4가 그냥 주어지는 로테이션을 도는 학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추천서도 약해질 거고 면접에서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기도 어렵겠죠. 전략이 없으면 미국 약대는 그냥 힘든 학교가 된다는 거죠. 전략이 있으면 이때부터 커리어가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P4는 약대 4년의 모든 것이 동시에 결산되는 이제 학년입니다. 그래서 에피는 최소 말씀드렸죠. 36시간에 1440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약대에 따라서 7개에서 최대 9개 블록의 로테이션으로 운영이 됩니다. 에피는 이제 단순한 실습이 아니라 학생의 실무 평판이 만들어지는 이제 공간이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질문을 잘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는지까지가 평가가 됩니다. 이 평가가 추천서로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천서가 또 인터뷰 기회로 바뀌는 거고 인터뷰가 결국은 병원 레지던시나 취업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동시에 P4는 나플렉스 MPJ 일정과 주별 면허 서류도 준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레지던시 지원 학생이라면 8월에 그 폴카스 지원을 하고 12월에 미드 이어, 그다음에 1월에서 2월 사이에 인터뷰, 3월에 매치데이 이렇게 이어지는 시즌을 모두 병행해야 됩니다. 이제 폴카스라는 거는 미국의 약사 레지던시 PGY1, PGY2 프로그램을 이제 통합 온라인 지원 시스템입니다. P4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P1에서 P3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구조를 알면 미국 약대 4년이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거고 모르고 들어가면 매 학년이 이제 따로 노는 고생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미국 약대 재학생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또 하나가 나플렉스와 MPJ 이걸 이제 약대 졸업 직전에 잠깐 집중해서 넘으면 되는 시험 정도로 생각하던데요. 그런데 이 두 시험이 P4 때 갑자기 등장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P1에서 P3까지 교육이 제대로 축적되었는지 검증하는 최종 장치입니다. 나플렉스 미국 약사 면허 시험 이거는 이제 약물 치료 평가, 그다음에 환자 특성 기반 약물 선택,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제 정보, 활용과 공간 복원을 아우르는 구조고요. MPG라는 주별 약사 법규 시험은 단순 법규 암기가 아니라 주별 약사법과 연방법을 이제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두 시험 모두 이제 실무에 투입될 사람이 최소한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이제 판단력을 갖췄는지 보는 시험이고요. 지식만 외우고 케이스 연결과 이제 실제 적용을 약하게 준비했으면 시험에서 예상보다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최근 이 시험의 합격률 추이를 보면
첫 응시자 기준으로 해서 나플렉스의 합격률이 2021년도에 80%였는데 2022년도에 77, 2023년도에 78, 2024년도에 77이었다가 2025년도에 75.4%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합격률이. 그리고 MPJ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79.8%에서 작년 2025년에 79%로 뭐 변동이 잠깐 있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통과하는 시험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단순한 라이센스, 면허 시험, 면허의 지연이 아니라 취업 시작 시점이 그리고 OPT 시계, 레지던시 시작 조건과 직결된다는 거죠. 레지던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시작 후에 일정 기간 내에 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험 일정이 꼬여버리면 수련 자체가, 인턴십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한국 강제귀국이죠. 나플렉스와 MPGA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졸업 이후의 전체 일정의 축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 약대 졸업 이후에 취업 프로세스를 학생들이 가장 많이 또 오해하는 방식이 약대 졸업, 시험, 취업 이건데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약대 졸업이 가까워지면 먼저 어느 트랙으로 갈 것인지를 확정해야 되고요. 병원, 임상 커뮤니티인지 리테일 레지던시인지 제약회사 산업 트랙인지에 따라서 P4의 로테이션, 추천서, CV, 인터뷰, 준비 시험 이 모든 일정들이 다 달라집니다. 병원 임상 트랙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시를 사실상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정해진 시즌과의 이제 서류, 인터뷰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고요. 커뮤니티 리테일 같은 경우에 상시 채용에 가까운 것도 많고 면허 취득 후에 비교적 빠른 온보딩이 가능한데 근무 지역이 이제 최인 구조, 스폰서 여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조건이 또 다양하게 있어요. 그다음에 제약회사, 산업 쪽은 약사 면허 자체보다는 사실 메디칼 규제, 임상 개발, 정보 전달 이런 역량 등의 이제 기능별 평가가 더 크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약대 졸업 직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시험 공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취업 프로세스에 들어갈 것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면허 취득하고 고용 프로세스를 병렬로 움직이는 거죠. 주별로 MPGA 사용 여부, 배경 조사, 소요 기간, 실습 시간, 인정 구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표 주가 빨리 또 정해져야 시험 전략과 고용주 일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어디든 취업되면 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면허 전략이 늦어지는 것이 이제 가장 흔한 실패 패턴이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점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온보딩이나 레지던시 지속성이 흔들리고 커뮤니티도 시작 일과 이제 면허 발급이 어긋나면 오퍼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약대 졸업 이후에 취업 프로세스는 시험 보고 결과가 나오면 취업한다. 이게 아니라 면허 발급과 고용 시작이 어긋나지 않도록 거꾸로 이제 일정을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됩니다. 이 작업이 잘 돼야 약대 졸업 후 이후에 공백이 짧아지고 특히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엔 OPT 안에서 또 이제 시간을 덜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면허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취업 일정에 가장 민감한 선행 조건입니다. 유학생들에게 이제 미국 약대 졸업 이후에 또 가장 냉혹한 현실이 있는데 아무리 약학 교육을 마치고 면허에 가까워져도 마지막 병목이 결국 이제 취업 비자라는 거죠. H1B는 이제 오랫동안 유학생의 취업의 핵심 경로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제는 단순히 경쟁이 치열한 수준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더 불리하게 바뀌고 있어요. 2027년부터 미국에서 임금 수준에 기반 가중 선발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주의 제시 임금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엔트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약대 졸업 직후에 신입 약사 포지션이 되게 높은 임금 수준으로 책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유학생 약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첨 안에서도 더 낮은 확률 구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거죠. H1B 한번 넣어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졸업하면 너무 늦게 현실을 보게 됩니다. H1B는 플랜 A가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될 불확실한 옵션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생의 현실적인 전략은 H1B 추첨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대안을 처음부터 포트폴리오로 설계하는 거고요. 첫 번째가 OPT입니다. 기본 OPT는 12개월, 그다음에 스템 OPT는 추가 24개월 연장이 가능한데 팜디니까 스템이겠지 하면 생각하면 안 되고요. 미국의 거의
99.9% 모든 약대는 이제 스템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보스턴의 MCPHS 미국 약대만이 팜디 과정이 스템 OPT 총 3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은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캡 면제 고용주입니다. 대학 대학 연계 비영리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교육병원, 비영리 병원이라고 보겠죠. 대학병원들. 이런 곳들은 이제 캡 서브젝트 추첨이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요. 추첨 리스크를 줄이는 게 거의 유일한 제도적인 방법이고요. 레지던시나 비영리기관 트랙이 유학생에게 더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병원이 더 전문적이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스템, 이제 H1B 추첨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미국 취업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으로 이제 복귀를 결정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냉정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두 번의 시험을 모두 또 통과해야 되는데 해외 약대 졸업자만을 위한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을 먼저 통과한 뒤에 한국 약대 졸업생들과 동등하게 한국 약사 국가고시를 또다시 치러야 되는 구조입니다. 한국 복귀라는 게 실패 후 돌아오는 문이 아니라 한국 제도 안에서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 별도의 면허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이 미국 팜디 교육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팜디는 임상약학 환자 중심의 약물 치료, 팀 기반 의사결정에 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면에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은 한국 약대를 기준으로이겠죠. 한국 약대는 약학 기초 전반을 넓게 다룹니다. 미국 약대에서 강하게 훈련된 학생일수록 오히려 이제 한국식 기초 약학에 약학 시험에 바로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또 역설이 생깁니다. 숫자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최근에 한국 약사 예비 시험 응시자가 이제 200명이 약 안 되는 수준인데 2025년도 작년에 약사 예비 시험 합격률이 15%가 나왔습니다. 미국 약대 출신 합격률도 20%가 안 됩니다. 예비 시험이라는 게 최소 1년 이상 별도 프로젝트로 봐야 되고요. 미국 T4 직후에 지식이 남아있을 때 빠르게 준비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고, 미국식 임상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미리 인정해야 전략이 제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약대 유학생들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건 미국 안 되면 한국은 쉽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국 리턴도 또 다른 하나의 또 관문이고 미국 취업과는 다른 종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 약대 입학 단계부터 미국 취업, 유학생 비자, 한국 리턴 이 세 가지 시나리오도 동시에 이해하는 학생만이 나중에 선택지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미국 약대 졸업 후에 리테일, 그다음에 병원 레지던시, 제약회사 루트의 현실적인 취업 전략을 세부적으로 좀 볼게요.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취업 루트를 연봉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네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진입 난이도입니다. 졸업 직후에, 약대 졸업 직후에 바로 들어가기 쉬운지, 아니면 추가 수련이나 별도의 매칭이 필요한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둘째, 근무 환경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 강도, 야간 주말 근무, 직무 만족, 그다음에 번아웃 이런 걸 가능성을 봐야죠. 셋째, 장기 커리어 곡선인데요. 처음 연봉이 높은지보다 5년 뒤, 10년 뒤에 어느 방향으로 이제 그 성장 가능한지를 더 봐야 되고요. 네 번째가 유학생이라면 비자와 면허 타임라인이 이 루트와 얼마나 잘 맞는지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든가 영주권자에게 이 첫 세 가지가 중요하다면 유학생에게는 방금 말씀드렸던 네 번째가 앞에 세 가지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리테일은 졸업 직후에 진입만 보면 가장 쉬운 경로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유학생들에게 H1B 취업비자 면허 발급 고용주 스폰서 정책까지 얹히는 순간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뀐다는 거고요. 반대로 병원 레지던시는 진입이 훨씬 어려워 보이지만 특정 기관에서는 이제 캡 면제 가능성과 더 맞을 수 있고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가장 화려해 보이지만 초입의 진입 경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약사 취업의 루트는 그 핵심이 이제 어디가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디가 내 신분, 내 스펙, 내 장기 목표하고 구조적으로 가장 잘 맞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취업 루트로 리테일, 커뮤니티 파마시를 한번 볼게요. 가장 크고 이제 단순하게 보면 가장 위험한 시장입니다. 약사 고용의 가장 큰 덩어리가 여전히 이제 커뮤니티 그 약국인데요. 대형 체인이 이제 41%, 독립 약국이 19.8%, 슈퍼마켓의 16%, 매스 머천다이저가 15% 정도, 헬스 시스템 리테일이 4.2%, 실제 시장이 이제 CVS나 월그린 체인을 훨씬 넘는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의 커뮤니티 세팅이냐에 따라서 연봉, 업무 강도, 채용, 관행, 유학생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상위권 약대 학생들이 이제 리테일을 기피한 이유가 시장이 양적으로는 큰데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제 마진 축소라든가 점포 폐쇄하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대형 체인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약사 평균 연봉이 12만 3천 불 정도 되고 헬스앤 그 퍼스널 케어 리테일러가 이제 12만 불 정도 숫자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런데 놓치면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안 되는 놓치면 안 되는 게 그 연봉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근무를 감당해야 되는가죠. 고강도 조제, 예방 접종, 그다음에 인력 부족, 주말 저녁 근무 운영, KPI 오류 방지, 압박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고요. 리테일은 취업 접근성은 높은데 장기 커리어 만족도하고 업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루트가 된다. 볼 수 있고요. 운영 역량과 이제 현장 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에겐 강한 경영, 관리 경로가 될 수 있는데 준비 없이 들어가면 빠르게 번아웃 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루트가 이제 리테일 말고 이제 레지던시 병원 약사입니다. 진입은 더 어려운데 장기 가치와 구조적인 안정성이 가장 강한 축이다. 그래서 병원 레지던시 루트가 가장 중요한 게 단순히 연봉이 높아서가 아니라요. 미국 약사의 전문성이 가장 빠르게 고도화되는 현장이고 약사의 역할이 단순 조제에서 임상적인 의사 결정과 팀 기반 환자 관리로 확장되는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원 약사의 평균 연봉이 15만 불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외래 진료 서비스는 15만 2천 불, 직무 만족도가 80% 정도. 리테일과 비교하면 연봉도 만족도도 모두 높죠. 근데 병원 루트가 직무 만족이나 전문성 그리고 장기 확장성까지 포함해서 미국 약사 직업의 상단부를 형성하는 경로입니다. 단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병원에 그냥 들어가는 것하고 병원 내 임상 트랙으로 진입하는 게 다릅니다. 대형 병원이나 학술병원, 헬스 시스템, 온콜로지, 앰뷸러토리 이런 이제 임상 강도가 높은 포지션에서는 PGY1이 사실상 표준에 가깝게 가까워지고 있고요. 레지던시라는 게 단순히 인턴십이 아니라 PGY2 전문화하고 이제 클리니컬 스페셜리스트, 코디네이터, 디렉터 경로의 출발점입니다. 레지던시 없이 병원에 들어가는 길은 남아 있는데 갈수록 좁아지고 있고 기관 편차가 또 커지고 있어요. 병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T3 이전부터 일반 병원의 엠플로이먼트를 노릴지 PGY1 때 임상 트랙을 탈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매칭률 숫자도 정확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2026년 PGY1이 이제 76.5%, 2025년도에는 PGY1, 2가 81%, 이제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도 졸업생의 약 40%가 고려할 만큼 보편화된 경로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아무 준비도 없이 4명 중에 3명이 붙는다는 게 아니고요. 인기 프로그램, 선호 지역, 술 병원의 체감 난이도가 평균과 완전히 다르고 유학생들에게는 비자와 이제 면허 타임라인까지 변수로 작용합니다. 매칭률이라는 게 이제 진입 가능성의 한을 보여줄 뿐이고요. 레지던시는 이제 그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표준 경쟁이라는 거죠. 세 번째 루트가 이제 제약회사입니다. 가장 화려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장 좁고 가장 전략적인 입구입니다. 산업 약사의 평균 연봉이 22만 8천 불입니다. 직무 만족도가 95%, 주 평균 원격 근무 시간이 28시간. 미국 약사 루트 중 가장 높은 보상과 가장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분야죠. 매니지드 케어 역시 이제 평균 연봉이 15만 7천 불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드시 따라와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좋아 보인다는 것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산업, 제약 산업 이쪽 분야가 직무별로 경쟁군도 다르고 요구 역량도 다릅니다. 어떤 포지션은 약사 면허보다는 이제 라이팅이라든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하고 어떤 포지션은 또 트라이얼 익스포저가 더 핵심이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한비면 제약회사에서도 좋아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 반대입니다. 본인이 관심 기능이 무엇인지, 왜 그 기능에 맞는지, 어떤 인턴십 프로젝트 펠로우십, 네트워킹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병원 루트에서는 PGY1이 이제 표준화된 입구가 된 것처럼, 제약회사 루트에서는 인더스트리 펠로우십이 강한 입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구가 레지던시보다 더 좁습니다. P4나 이제 졸업 직전에 갑자기 산업도 한번 지원해 볼까? 라고 생각하면 거의 늦고요. 제약회사 루트는 선택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P1부터 따로 준비해야 되는 별도 트랙입니다. 뭐 FDA라든가 제약 관련 인턴십, 의학 정보, 임상 개발 관련 활동,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산업에서, 제약 산업 쪽에서 왜 나를 뽑아야 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직무 언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학생들에게 이제 같은 질문을 던지면 또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학생들에게 어느 루트가 더 매력적인가 이제 핵심이라면 유학생들에게는 어느 루트가 합법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유학생들에게는 면허, 그다음에 스펙 외에 OPT, H1B, 캡 면제 여부, 고용주 스폰서 의지라는 이민법적인 이제 필터가 또 얹혀져 있다는 거고요. 유학생의 루트별 가능성을 볼 때 취업 시장 안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보다 그 루트가 OPT 12개월 동안 스템 여부인지 아니면 H1B 구조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 또 봐야 됩니다. 유학생의 리테일 루트가 겉으로 보면 가장 쉽게 잡힐 것처럼 보이는데요. 포지션 총량이 크고 일부 고용주는 뭐 비자 스폰서십 어베일러블을 또 광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로가 점점 위험해진다고 했죠. 첫 번째가 H1B가 여전히 캡 서브젝트가 대부분이고 추천 불확실성이 크고요. 둘째, 2027년부터 임금 가중치 기반 선발이 도입되면 신입 약사처럼 이제 웨이지 레벨이 높지 않은 포지션이 더 불리해지고요. 셋째가 리테일 기업 입장에서 비자 비용과 변동성을 감수하면서 유학생 같은 외국인을 신입으로 채용할 유인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고, 넷째, 취업에 성공해도 리테일 특유의 번아웃 환경 속에서 신분 문제까지 이제 짊어지면 체감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에게 이제 리테일이 불가능한 길까지는 아닌데 가장 예측 가능성이 낮고 가장 위험하게 흔들릴 수 있는 길이다. 특히 이제 스템이 아닌 일반 팜디라면 OPT 12개월 안에 면허, 취업, H1B 등록, 추첨까지 모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구조상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유학생의 레지던시 병원 루트는 이제 진입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논리적인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템 면제 가능성이 있는 대학 부속 병원, 비영리 교육 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스폰서십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고 폴카스의 단계에서 스폰서십 니드가 있는 이제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캡 면제 구조와 가장 잘 맞닿을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유학생이 병원 레지던시를 고려한다면 임상 퀄리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이 대학과 어떤 관계인지 캡 면제 가능성이 있는지 과거에 이제 넌 US 시티즌을 실제로 받았는지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석 없이 이제 무작정 인기 병원만 지원을 하게 되면 인터뷰 단계조차 못 가고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학생의 제약회사 루트가 역설적으로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매력적일 수 있는데요. 산학 연계 펠로우십 구조에서 공식 고용주가 대학인 경우에 캠 면제 논리와 연결될 수 있고요. 글로벌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H1B 영주권 스폰서 전략을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단기 진입은 매우 어려운데 성공했을 경우 비자와 커리어를 동시에 가장 잘 풀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루트를 노린다면 미국 약대 졸업 직전의 선택이 아니라 P1, P2 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별도의 설계여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인턴십이라든가 메디컬 규제 관련 경험이라든가 리서치 아웃풋이라든가 네트워킹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약사 고용 시장의 현황과 미국 약대 입학부터 졸업 후의 루트별 취업에 대해 살펴봤고, 유학생의 이제 루트별 취업 가능성과 전략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그럼 이번 세 번째 섹션에서는 미국 약사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약대 재학 시기에 취업 스펙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학년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스펙을 만들어야 되는지, 취업에 유리한 약대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약대 제약 시기에 스펙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약사 채용이 면허 기반 규제제이기
이면서도 동시에 경쟁 기반 선발직이기 때문입니다. 규재직이라는 말이 팜디 졸업, 실습 시간 충족, 나플렉스, MPJ 통과 후에 이제 면허 발급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원 자체가 당연하겠지만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경쟁 기반 선발직이라는 거는 이 기본 조건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에피를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추천서를 받는지, 연구, 리더십, 레지던시, 적합성이 결과를 가른다는 거죠. GPA만 챙기거나 뭐 아니면 액티비티만 많이 했다거나 EP나 에피 같은 것들을 성실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것들이 실수가 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돼야 되고요. GPA는 첫 번째 필터고, 에피는 현장 평가와 추천서의 출발점이고, 리더십이라든가 연구, 리서치는 같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 사이에서 차이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약하면 목표 루트가 좁아집니다. 약대 재학 시기의 스펙이 졸업 후에는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약대 졸업 후에는 스펙을 만드는 시기가 아니라 재학 중에 만든 스펙을 제출하고 평가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약대 재학 중에 학교 시스템 안에서 EP나 에피, 연구실, 교수진, 학생단체, 인턴십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작은 노력도 추천서와 로테이션 기회로 바뀌기 쉽습니다. 졸업 후에는 이제 같은 노력이 훨씬 작은 결과로 돌아오고요. 유학생이라면 이 중요성은 한 단계 더 커지는 건데, 유학생들에게 중요한 게 단순히 좋은 취업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유지 가능한 취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학생은 미국 현지 학생보다 더 강한 스펙을 쌓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스펙이 비자 친화적인 세팅으로 연결돼야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스펙이 단순한 경쟁력 이상이 된다는 거죠. 학년별로 스펙 준비는 이제 언제 무엇을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채용 캘린더를 목표로 해서 역산해서 준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레지던시, 펠로우십, 지원 캘린더, 에피, 로테이션, 추천서 확보 시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년별 해야 될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옵니다. P1의 핵심은 이제 그 방향성 그리고 이제 학업 기반입니다. 그래서 GPA 안전선을 확보하고 이제 병원, 커뮤니티, 산업 이쪽 제약회사 쪽에서 어디에 끌리는지를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경험을 많이 쌓는 것보다 경험을 구조화해서 기록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고요. P1에서 성적이 흔들리면 이미 병원 루트는 좁아질 수가 있고요. P1이 단순 적응기가 아니라 향후 선택지를 지키는 학년입니다. 그래서 P2는 범용 스펙을 루트형 스펙으로 전환하는 시기이고요. 병원 루트라면은 병원 EP, 그다음에 임상 성적 프리셉터 관계에 집중하고, 커뮤니티라면은 이제 인턴 근무라든가 상담 경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제약회사 산업 쪽이라면 연구, 라이팅, 올가니제이션 참여를 본격화해야 됩니다. 리더십은 직함이 아니라 숫자로 바꿔야 되고, 리서치는 최소 하나의 산출물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P2가 애매하면 T3에서 아무리 급하게 해도 깊이 있는 스펙으로 보이기 어렵고요. T3는 스펙을 제품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쌓인 활동을 지원서와 인터뷰에 쓸 수 있게 정리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추천서 파이프라인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많다고 강한 추천서는 나오지 않고요. 최소 2명 이상의 현장 추천이 나고 1명 이상의 학업, 연구 추천인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P3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활동은 했는데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4는 기존 스펙이 최종 평가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에피는 그냥 실습이 아니라 사실상 최종 면접장이라는 거죠. T4에 가서 갑자기 뭐 새로운 연구, 리더십, 산업 준비를 시작하면 거의 항상 무리가 됩니다. 핵심은 실습 성과를 최대화하고 면허와 지원 일정을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고 준비된 스펙을 최종 결과로 전환하는 거죠. 왜 미국 약대 선택 자체가 취업 스펙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약대 선택을 랭킹이라든가 학비, 입학 난이도, 지역 선호 정도 이런 것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약사 취업이라는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약대 선택이라는 게 단순히 어디서 공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스펙을 만들 기회를 얼마나 구조적으로 그 내가 입학한 약대에서 제공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스펙이라는 게 개인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약대, 실습 네트워크, 그다음에 커리어 인프라, 레지던시 배치력, 시험 대비 체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했고 실습 자원이 적고 병원 산업 파트너십이 약한 약대라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스펙의 상한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강한 약대라면 같은 노력으로도 더 좋은 에피, 그다음에 더 강한 추천서, 더 높은 나플렉스 성과, 더 강한 펠로우십 네트워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대 선택이란 게 학생의 4년을 어떻게 보내는가만이 아니라 4년 후에 어떤 문이 열릴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병원 레지던시 루트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면 대형 병원이나 학술병원, 전문 약국하고 제휴가 잘 된 약대가 훨씬 더 유리한 거고요. 산업, 펠로우십 루트를 생각한다면 제약사 밀집 지역, 산학 협력 네트워크, 그다음에 알룸나이 네트워크가 강한 약대가 유리하겠죠. 이런 구조가 없는 약대에서는 학생이 개인 힘으로 다 뚫어야 됩니다. 유학생이라면 이 차이가 더 커지겠죠. 국제학생 지원이라든가 국제학생 지원 부서가 강하고 뭐 CPT나 OPT 처리가 매끄럽고 캡 면제 병원이라든가 산업 파트너십 경험이 축적된 약대가 유학생들에게는 훨씬 더 안전한 플랫폼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국제학생 지원 경험이 부족한 약대들은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좋은 실습과 오퍼를 다 놓치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약대 선택이라는 게 단순히 교육 선택이라는 게 아니라 취업 전략의 첫 번째 결정입니다. 이것을 입학 전에 이해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같은 팜딜을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4년을 보내게 됩니다. 취업 스펙에 유리한 미국 약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실수하는 것들이 그 학교 홈페이지 홍보 문구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뭐 그래서 실무 중심이다, 글로벌 리더 양성이다 이런 문장들은 거의 모든 약대가 다 쓰고 있죠. 이제 그래서 봐야 될 것들은 사실 수치와 구조입니다. 첫 번째가 시험 성과입니다. 나플렉스, MPG 약대별 1차 합격률이라는 게 학업 질과 시험 대비 체계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고요. 2025년도의 기준으로 나플렉스 1차 합격률이 85%, 표준 편차가 11.5%였습니다. 미국 약대만 달라져도 면허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병원 레지던시 매칭 성과입니다. 단순 매치 숫자보다 매칭 비율을 봐야 됩니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게 레지던시를 실제로 준비시키고 결과를 만드는 구조가 있다는 뜻이고요. CV 코칭이라든가 추천서 문화, 프리셉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모의 면접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학생 개인이 혼자 만들 수 없는 자산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그 약대의 실습 네트워크와 구조를 봐야 됩니다. 모든 약대가 EP, FP 최소 요건을 다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실습하느냐가 약대마다 크게 다릅니다. 대형 병원이라든가 전문센터, FDA, 산업, 코업 구조가 있는 약대와 그렇지 않은 약대가 스펙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스턴, 뉴저지, 노스캐롤라이나, 샌프란시스코, 사우스 캘리포니아, 뭐 이런 곳들처럼 이제 의료 산업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의 약대가 지역 자체가 스펙 생성 장치가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 국제학생 지원과 비자 행정 역량입니다. 그래서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이 기준을 절대 빼면 안 되는데, CPT, OPT 처리, 비자 친화적인 병원, 기관 네트워크, 실제로 유학생이 미국에 남을 수 있었던 트랙 레코드가 있는지도 보면 좋고요. 다섯 번째가 비용 구조죠. 총 학비만 볼 게 아니라 디렉티 클리니컬 이어라고 해서 과금 방식, 지역 생활비, ROI를 함께 봐야 됩니다. 아주 비싼 약대라도 네트워크하고 취업 성과가 강하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는 거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학비도 너무 저렴해서 선택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이제 약대 취업에 대한 스펙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면 결과적으로 더 비싼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메디랩이 추천하는 취업 스펙에 유리한 약대를 한번 보면요. 이것은 뭐 절대적인 미국 최고 약대 순위가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습 네트워크, 레지던시, 펠로우십 파이프라인, 산업 연계성, 그리고 국제학생 친화성, 시험 및 취업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한 전략적인 추천입니다. 1순위가 보스턴에 있는 제 MCPHS입니다. 가장 큰 강점은 위치인데요. 보스턴의 이제 롱우드 메디컬 에이리어 중심에 있지 위치해서 뭐 주위에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부터 해서 다나 파버 그 연구센터, 보스턴 아동병원 뭐 이렇게 최상위 의료기관이 다 밀집해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제약회사가 또 다 보스턴에 있죠. 그래서 MCPHS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약대에 있는 것만으로도 강한 병원 임상 네트워크 한가운데 들어선다는 거고요. 병원과 산업을 동시에 볼 수도 있고 유학생에게는 이제 국제학생 지원부 OPT 그다음에 그 MCPHS만 유일하게 OPT 3년을 제공하고 있죠. H1B 행정 경험도 또 중요한 장점이고요. 취업 중심의 유학생 중심 병원 산업 모두를 열어두고 있는 이제 학생에게 가장 강한 구조를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럿거스입니다. 뉴저지에 있죠. 그래서 제약 산업 펠로우십과 산업 진출을 중시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강한 약대고요. 뉴저지라는 지역 자체가 글로벌 제약사 본사 R&D 거점이 밀집한 곳이고, 그다음에 럿거스 펠로우십이라는 게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플렉스 1차 합격률도 94.8%로 이제 탄탄하고요. 3순위가 UNC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그래서 병원 임상 루트 관점에서 사실상 진짜 가장 강한 축이고요. 2026년 PGY1 매치에서 69명에서 65명이 다 매치가 됐고, 매칭률이 94%가 넘습니다. 나플렉스 95.4% 합격률, MPJ 96% 이런 압도적인 수치를 또 갖고 있고요. 임상 병원 연구를 모두 연결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구조고요. 4순위가 이제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입니다. 노스이스턴도 이제 보스턴에 있죠. 가장 큰 강점이 노스이스턴은 이제 코업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약대 커리큘럼 안에서 이미 실무 스펙이 강제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노스이스턴이 방학이 별로 없어요. 이 코업 때문에. 그래서 120개 이상의 제휴 기관하고 강한 보스턴 병원 네트워크, 그다음에 2번 이상의 본격적인 코업 경험이 졸업 후에 취업할 때 엄청나게 강한 현장형 스펙이 됩니다. 나플렉스 합격률도 93%가 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번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MCPHS, 보스턴의 MCPHS 약대 국제학생 입학처장님의 그 학교 그 프로그램 소개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I truly believe that today is the best time to be a graduate with a Doctor of Pharmacy degree. First of all, the role of the American pharmacist is really expanding. Traditionally, a Doctor of Pharmacy degree was meant to be entirely a clinical focused degree, but fast forward to today, we see our graduates working in such a wide variety of different settings. Yes, of course, we have traditional clinical pharmacists that work in hospitals. We have clinical pharmacists that are working in retail pharmacy settings as well. But more and more, we're seeing graduates work in the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industry. They're working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hey're working in industry. They're working in specialty areas like regulatory and compliance. They're even working in areas like pharmaceutical economics and development and all sorts of different areas. And so the role has really expanded. The definition of what you can do with a Doctor of Pharmacy degree has also expanded. So it's a great time to be in the field. I think really one of the most defining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graduates in this program who are ultimately able to find jobs, whether that be in the United States or elsewhere, are the students who really understand the value of networking. They spend time networking with their faculty members, with their fellow classmates, and really taking advantage of the clinical experiences that they'll get throughout their clinical rotations in the final year of the Doctor of Pharmacy program. It's not simply just about getting the hands-on experience, but it's about developing that network so you can start applying for jobs after graduation. MCPHS does such a phenomenal job of providing opportunities to our students to do those clinical rotations. Being in the largest medical center of the country, and with Boston being the largest biotechnology hub of the entire world, we've got more than 1,000 different clinical sites for our students to do their clinical rotations and other hands-on learning opportunities. And so that's such a major part of why our students are so successful, not only in being able to get the 1,500 hours of experience they need to sit for their national license exam, called the NAPLEX, but for building those really strong connections and getting jobs after graduation. I think I mentioned earlier, we have more than 45,000 alumni all across the world. Specifically in Korea, we've got more than 60 who are working back home in Korea and hundreds that are working all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We've got a really good, strong network of people that we can connect our students with. But besides the network and besides the clinical experiences, I think one really cool and really special thing about the career services that we offer at MCPHS is that we have a really strong career center that specifically understands the challenges that international students face in particular. Finding a job in the United States as an international student is going to be a little bit more challenging than it is for me as an American citizen. And so understanding those challenges and understanding the support services that students need are critical to their success and something that we do better than the vast majority of universities that I've encountered. One software tool that we actually utilize is a system called Interstride, which is an international student specific
job searching tool. And so it can allow our career services department to help students kind of cater their job search to places that have a little bit more of a history of hiring international students versus those who don't. Now, like any university, nobody can ever make a promise to a student that we can guarantee that you can get a job in the United States or elsewhere. But what we are really proud of is that we really believe and are confident that we can put our students in the best position possible to really maximize their opportunities to be able to do that, should that be what they want to do. Whether it's the 3 years of the OPT experience they'll have after graduation, whether it's transitioning to a work visa afterwards, or moving anywhere else in the world throughout the pharmaceutical industry. MCBHS really does have the network and the resources to be able to connect our students with industries all across the globe, and something that we're really exceptionally proud of. 네, 그럼 오늘 영상의 네 번째 순서, 마지막 순서로서 미국 약대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는 이제 현재 약대 재학생들을 위해서 판메디랩이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 판메디랩의 미국 약대, 미국 약사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판메디랩은 이제 미국 약대, 미국 약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미국 약대 신입학, 편입학, 어드미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의 현재 학력과 고등학교 또는 이제 대학교 GPA, 필수 이수 과목, 프리리퀴짓, 현황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평가해서 학생의 또 정량 평가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약사 쉐도잉이라든가 리서치, 뭐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정성 평가 요소 같이 다 포함해서 보완해야 될 것이라든가 추가해야 될 것들, 마무리 지어야 될 것들 여러 가지를 코칭을 해서 미국의 상위권 약대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원서 그리고 에세이 첨삭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미국 약대 입학 후에 판메디랩의 프로그램을 보면 약대 졸업 전까지 약대 재학생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과목별 GPA 관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약대 입학 후에 약대 생활뿐만 아니라 재학생 과정에서의 완벽한 GPA 관리를 위해서 약대 본과 팜디 과정, 그다음에 진학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약대 팜디 본과 과정에서 이제 현직 미국 약사님들이 직접 팜디에서 여러 중요 과목들 튜터링, 약대 생활 멘토링, 그다음에 뭐 그 재학생에 대한 어떤 그 취업 스펙 멘토링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약대를 졸업한 후에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미국 약사 면허 시험 나플렉스 또는 이제 한국으로 리턴할 경우에 대비해서 한국 약사 예비 시험 약사 국가고시까지 판메디랩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약대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판메디랩을 선택할 경우 학생은 미국 약대 지원 준비부터 합격, 그다음에 약대 입학 후에 재학생 과정, 졸업 후 약사 시험까지 모든 과정을 판메디랩이 올인원으로 한 번에 다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선 판메디랩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판메디랩이 미국 약대 지원 프로그램이 다른 유학원들과 가장 구별되는 큰 특징일 텐데요. 판메디랩의 어드미션뿐만 아니라 이 그 미국 약대, 미국 약사 취업까지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는 전문 컨설턴트들은 미국 명문대, 미국 약대, 의대, 치대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학교 지원서 작성 및 에세이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등록된 순간부터 최종 지원한 대학 약대 합격까지 지속적으로 학생과 소통하면서 학생에게 가장 최적화될 약대를 리스트업하고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대 입학 후에는 이 약대 생활에 대한 멘토링까지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 영상이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판메디랩으로 연락 주시면 학생에게 맞는 1대1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